안녕하세요. 마음속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인생여행입니다. 오늘 사연은 평화롭던 경로당 화투판에서 시작된 한 어머님의 목숨을 건 기막힌 추적기입니다. 사연을 읽는 내내 저 역시 손에 땀을 쥐며 응원하게 되었는데요. 평생 피눈물로 일군 내 집에서 꼼짝없이 쫓겨날 위기에 처한 어머님. 하지만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어머님이 아니셨습니다. 72의 나이에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그 배후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기 시작하셨는데요. 통쾌하고도 가슴 뭉클한 사이다 반전 사연 지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이 된 오금자라고 합니다. 나이 들고 적적하다 보니 매일 경로당에서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화투 치면서 보내는 게 제 유일한 낙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좀 놀면서 편안히 즐길만 한가 싶을 찰나에 인생이 송두리째 뺏겨 없어질 뻔한 사건이 터졌지 뭐예요? 절대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때의 기억이지만 이제는 모두 꺼내서 툴툴 털어버리고 잊고 싶은 저의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그날도 다른 날과 똑같은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경로당 창문으로는 따사로운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저는 동네 친구들과 화투판에 둘러앉아 있었죠. 옥자 언니가 구수한 목소리로 패를 돌리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촉이 아주 좋아. 내가 싹쓸이하는 날이라니까. 옥자 언니가 손에 쥔 화투패를 탁탁 소리나게 내리치며 자신만만하게 외쳤습니다. 저는 제 패를 슬쩍 들여다보며 피식 웃음을 터뜨렸어요. 어이구, 언니. 그 소리 40년은 들은 것 같네. 그러고 맨날 나한테 돈 잃잖아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장기를 두던 옆집 최 영감님이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섰어요. 오금자, 어서 여길 빠져나가. 빨리 도망치라고. 다음은 당신 차례야. 최 영감님은 뜬금없이 제 이름을 부르며 고함을 지르더니 손에 쥐고 있던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을 허공에 확 뿌려버렸습니다. 돈다발이 힘없이 흩날리며 경로당 바닥으로 후두둑 떨어졌어요. 최 영감님은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문 쪽으로 죽으림을 다해 뛰어나갔습니다. 저 양반이 오늘 왜 저런데? 노망이라도 났나? 옥자 언니가 황당하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저 역시 어안이 벙벙해서 최 영감님이 뛰쳐나간 문 쪽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잠시 후 문이 쾅 하고 거칠게 열리더니 젊은 여자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최 영감님의 며느리 지영이었어요. 아버님, 우리 아버님 어디 계세요? 지영이가 땀으로 젖은 얼굴로 경로당 안을 휙휙 둘러보았습니다. 제가 얼떨결에 손가락으로 밖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방금 저쪽으로 뛰쳐나가셨는데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지영이가 저를 쌩하니 지나쳐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버님, 제발 좀 이러지 마세요. 이제 말 좀 들으시라니까요. 화투를 치던 저희는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창문으로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지영이가 최 영감님의 팔을 붙잡고 차 쪽으로 억지로 끌고 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어요. 최 영감님은 땅에 발을 받고 버티며 악을 썼습니다. 이거나, 난 절대 안 가. 요양원 같은 데는 죽어도 안 간다고. 아버님, 거기가 얼마나 좋은 데인데요. 시설도 깨끗하고 사람들도 많고 제발 제 말 좀 들으세요. 지영이가 거의 최 영감님의 멱살을 잡아 끌다시피 하며 기어코 차 쪽으로 데려갔습니다. 최 영감님은 끝까지 발버둥 쳤지만 결국 힘에 부쳐 차 뒷좌석에 구겨지듯 밀어 넣어졌어요. 차가 부르릉 시동을 걸고 떠나기 직전
최 영감님이 창문 너머로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지금도 심장에 박힌 듯 생생해요. 짙은 공포와 처절한 절망, 그리고 무언가를 간절하게 경고하는 듯한 그 눈빛을요. 다시 경로당으로 돌아와 각자 자리에 앉았지만 화투판은 이미 깨진 뒤였습니다. 옥자 언니가 혀를 끌끌 찼습니다. 요즘 것들은 아주 무서워. 어떻게 시아버지를 저렇게 짐짝 끌고 가듯 끌고 갈 수가 있대? 그래도 요양원이 아주 나쁜 곳은 아니잖아. 자식들한테 짐 되느니 그게 나을 수도 있지. 다른 할머니가 거들었지만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당신 차례야. 최 영감님의 그 한마디와 마지막 눈빛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나지 않았어요. 도저히 화투를 더 칠 기분이 아니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어쩐지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익숙한 제 집 대문 앞에 섰는데 갑자기 숨이 턱 막혀왔어요. 분명 알뜰살뜰 모아서 장만한 내 집인데 왜 이렇게 들어가기가 무서운 걸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며느리 은주의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어머님, 이제 오세요? 식사 차려놨으니까 어서 드세요. 은주가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온기라고는 한 톨도 없었어요. 저는 힘없이 식탁으로 다가갔습니다. 제 앞에 놓인 밥그릇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먹고 남은 누런식은 밥 한 덩이, 그리고 반찬이라고는 시장에서 파는 통김치에서 잘라낸 시퍼런 끄트머리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안방 쪽에서는 아들 명수와 은주, 그리고 손주가 저녁을 먹는지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솔솔 풍겨왔어요. 갓 지은 따끈한 밥 냄새와 섞여 제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들었어요. 식어 빠진 밥을 한 숟가락 입에 넣는 순간 서러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때 명수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밥 먹네? 명수가 제 밥상을 힐끗 쳐다보더니 이내 고개를 휙 돌려버렸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그래, 먹는다. 이게 내 저녁이다. 명수는 제 시선을 애써 피하며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물을 벌컥벌컥 마시더니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명수야, 너는 밥 먹었어? 응, 먹었어. 명수는 끝까지 제 눈을 보지 않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안방에서 은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 거기서 뭐해? 빨리 안 들어오고. 금방 갈게. 명수가 화들짝 놀라며 서둘러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덩그러니 혼자 남아 딱딱한 식은 밥을 씹었어요. 밥알인지 돌멩이인지 도무지 목구멍으로 넘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제 방으로 들어가자 싸늘한 냉기가 온몸을 확 덮쳤어요. 은주가 제 방 보일러를 꺼버린 지 벌써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어머님, 안 그래도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걱정이에요. 이제 어머님 방 보일러는 그냥 꺼야겠어요. 은주가 며칠 전 일방적으로 통보했죠. 제가 뭐라고 하든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옷장에서 가장 두꺼운 솜니부를 꺼냈습니다. 그걸 이불 위에 한 겹 더 덮고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지만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추위에 떨다 깜빡 잠이 들었을 때였습니다. 방문이 달칵하고 살며시 열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저는 눈을 꼭 감은 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발소리를 죽이며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잠시 후 보일러를 켜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명수였습니다. 명수는 잠시 제 침대 옆에 우두커니 서 있다가 이내
조용히 방을 나갔어요.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차올랐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은 아직 내 편이구나. 그런 안도감이 들었죠. 하지만 그 생각은 아주 잠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은주가 제 방문을 벌컥 열어젖히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 이 방 보일러 누가 켰어요? 어머님이 켜셨어요? 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대답했습니다. 추워서 내가 좀 켰다. 왜? 어머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관리비 때문에 끄기로 약속했잖아요. 은주가 성난 목소리로 쏘아붙이며 보일러를 다시 꺼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쿵쾅거리며 거실로 나가더니 명수에게 악을 썼어요. 여보, 이거 당신이 켰지? 솔직히 말해. 내가 뭐라 그랬어? 어머님 방은 절대 켜지 말라고 했잖아. 미안해. 엄마가 너무 추워하는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명수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당신은 맨날 그놈의 엄마. 우리 살림 거덜나는 건 생각 안 해? 이 관리비가 다 어디서 나오는데? 은주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두 손으로 귀를 막고 몸을 잔뜩 움츠렸어요. 아들이 저 때문에 저렇게 모진 소리를 듣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은주가 서류 몇 장을 손에 들고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은주가 제 앞에 자리를 잡고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에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은주를 바라봤어요. 우리 민준이 이제 중학생 되잖아요. 슬슬 자기 공부방이 필요할 나이인데 이 방 어머님이 좀 비워주셔야겠어요. 뭐? 지금 이 방을 나더러 비우라고? 제가 귀를 의심하며 되물었습니다. 은주가 귀찮다는 듯 고개를 까딱했어요. 네. 어머님은 저기 창고 옆 작은 방으로 가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혼자 지내시는데 이렇게 넓은 방은 필요 없으시죠. 여기가 어떤 방인데 내가 이 집 들어와서 30년 넘게 쓰던 방이야. 내 살림살이가 다 여기에 있는데 이걸 다 어쩌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항의했습니다. 은주가 보란 듯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머님, 지금 어머님 짐이 중요해요? 손주 미래가 중요해요? 요즘 애들 번듯한 공부방 하나 없으면 기죽어서 공부 못하는 거 모르세요? 은주가 얼음장같이 차가운 말을 내뱉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 돈으로 산 내 집에서 평생을 살아온 내 방에서 쫓겨나야 한다니요. 그날 이후로 은주의 이상한 행동이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에는 제 얼굴도 잘 쳐다보지 않던 며느리 은주가 매일 아침마다 뜨끈한 한방차를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이거 한 잔 드세요. 그래야 기력도 찾으시고 건강하시죠. 은주가 생전 안 하던 살가운 미소를 지으며 제 앞에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갈색 빛깔의 찬물에서 쌉싸름한 한약 냄새가 김과 함께 피어올랐죠. 처음 며칠은 그래도 며느리가 이제라도 정신을 차렸나 싶어서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 마셨습니다. 그래, 고맙다 애썼네. 제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안 가득 씁쓸한 맛이 확 퍼졌어요. 은주는 제가 그 쓴 차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마실 때까지 뚫어지게 지켜보고 서 있다가 빈 찻잔을 휙 채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 차만 마시고 나면 머릿속이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해지고 정신이 흐릿해졌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자꾸만 꾸벅꾸벅 졸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어느 날은 오전 10시쯤 차를 마셨는데 눈을 떠보니 해가 뉘엿뉘엿 지는 오후 3시가 아니겠어요?
제가 언제 잠들었는지,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뒤늦게 경로당에 나가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옥자 언니가 화투패를 능숙하게 섞으며 제게 물었습니다. 금자야, 너 요새 얼굴이 왜 이렇게 푸석푸석해? 어디 아픈 사람 같아? 아니야, 언니. 그냥 요즘 따라 자꾸 피곤하고 잠만 오네. 제가 힘없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옥자 언니가 제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이상하다. 너답지 않게 요즘 왜 자꾸 꾸벅꾸벅 조는 거야? 나도 모르겠어. 은주가 매일 아침 한방차를 타주는데 이상하게 그것만 마시면 정신을 못 차리겠어. 제 말에 옥자 언니의 표정이 순간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뭐? 한방차? 야, 오금자. 너 며느리가 주는 거 함부로 마시면 안 돼. 왜? 몸에 좋은 약재 넣고 달인 거라는데 건강에 좋은 거 아니야? 제가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묻자 옥자 언니가 주위를 한번 쓱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바싹 낮췄습니다. 내가 시장 바닥에서 평생 사람 장사만 한 사람이야. 척 보면 알아. 너네 며느리 딱 봐도 상이 안 좋아. 언니, 그게 무슨 소리야? 눈빛이 이상하다고. 꼭 무슨 꿍꿍이라도 있는 사람 눈빛이야. 독사가 또아리 튼 눈빛. 옥자 언니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애써 웃어넘기려고 했어요. 에이, 언니도 참. 우리 은주가 나한테 살갑게 굴지는 않아도 사람 해코지할 애는 아니야. 금자야, 내가 괜히 훈수 두는 게 아니야. 사람을 조심하라는 거야, 사람을. 옥자 언니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괜히 서늘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였어요. 경로당에 갔더니 옥자 언니가 저를 보자마자 구석으로 잡아 끌었습니다. 금자야, 너네 며느리 말이다. 옥자 언니가 누가 들을까봐 주변을 살피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어제 내가 시장 앞 부동산에서 봤어. 웬 남자랑 아주 심각한 얼굴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 부동산? 부동산에는 왜? 제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옥자 언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내 말이 그 말이야. 혹시 너네 집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언니. 그 집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하지 못할걸. 제가 버럭 소리치며 고개를 저었지만 목소리는 염소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몰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등본이라도 한번 떼봐. 꼭 확인해 보라고. 옥자 언니의 그 말이 밤새도록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동이 트자마자 등기소로 향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슴이 방망이질을 쳤습니다. 저기 등기부등본 한 통만 떼주세요. 창구 직원에게 신분증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 자판을 몇 번 두드리더니 서류 한 장을 출력해 건넸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소유자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어요. 오금자. 다행히 아직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쉬이 가시지 않았어요. 그럼 은주는 대체 왜 부동산에 갔던 걸까요?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니 은주가 현관에서 화장을 고치며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저 친구 좀 만나고 잠깐 나갔다 올게요. 은주가 핸드백을 고쳐 매며 말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안방 쪽을 곁눈질했어요. 은주가 나가고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홀린 듯 안방 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제멋대로 쿵쿵 울렸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도둑질인데. 입으로는 중얼거렸지만 제 발은 이미 안방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옷장 문을 열었어요.
옷가지들을 하나하나 들춰봤지만 별다른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장대 서랍도 모조리 열어봤지만 값비싼 화장품과 번쩍이는 액세서리 뿐이었죠. 혹시나 싶어 침대 밑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구석에 놓인 작은 서류함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먼지를 뒤집어 쓴 서류함을 꺼냈습니다. 작은 자물쇠가 단단히 채워져 있었어요. 저는 머리에서 실핀을 빼내 자물쇠 구멍에 넣고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손이 어찌나 떨리는지 몇 번이나 헛손질을 했어요. 딸깍. 마침내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서류함을 열자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맨 위에 있는 서류를 집어드는 순간 제 눈에 진단서라는 세 글자가 박혔습니다. 제 손이 종이를 쥔 채 부들부들 떨렸어요. 진단서에 적힌 환자 이름은 제 이름, 오금자였습니다. 병원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 서울대명병원이었고요. 저는 태어나서 그런 병원에 가본 적도 없었습니다. 환자 오금자는 심각한 수준의 혈관성 치매로 최종 진단됨. 정상적인 살이 분별이 불가능하며 재산 관리 능력이 현저히 떨어짐.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며 금치산자 선고가 시급함. 진단서 내용을 읽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치매라고요? 금치산자 선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신이 멀쩡한데요. 그 뒤에는 다른 서류들도 있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초안이었어요. 제 집을 팔아치우겠다는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매도인 이름 칸에는 버젓이 제 이름, 오금자 석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중얼거리는 제 목소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어요. 은주가 저를 정신 나간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이 집을 팔아먹으려고 이런 끔찍한 짓을 꾸미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사진을 찍은 후 서류함을 원래 있던 자리에 도로 밀어넣고 방을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만 같았어요. 거실 소파에 겨우 몸을 기댔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어김없이 은주가 그 한방차를 들고 나타났어요. 어머님, 오늘따라 얼굴이 안 좋으시네. 어서 이거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은주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웃으며 찻잔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가증스러운 웃음이 소름 끼치도록 무서웠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저는 태어난 척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시는 척 입만 대고 있다가 은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화분에 쪼르르 부어버렸어요. 밤이 깊어 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어요. 하지만 잠은 한숨도 오지 않았습니다. 한방차를 마시지 않았더니 정신이 오히려 10년은 젊어진 것처럼 또렷했죠. 자정이 넘었을 무렵이었을까요? 거실에서 은주의 목소리가 작게 새어나왔어요. 누군가와 몰래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불을 살짝 걷어내고 방문에 귀를 바짝 갖다 댔습니다. 네, 그럼요. 서류는 이미 다 준비해놨어요. 은주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윗선에도 보고 드렸고요. 아무 걱정 마세요. 윗선? 윗선이라니 대체 누구와 이런 일을 꾸미고 있는 걸까요? 어머니 상태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예요. 매일 약을 먹이고 있으니까 조만간 완전히 정신 못 차리실 거예요. 제 심장이 쿵쾅거리다 못해 터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약이라니. 그 한방차에 약을 탔다는 말이 틀림없었어요. 집은 언제든지 비울 수 있어요. 다음 주쯤이면 요양원으로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주가 승리에 찬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얘기는 내일 만나서 하죠. 통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덜덜 떨리는 몸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은주는 제게 수면제 같은 약을 먹여 저를 잠에 취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를 정신 나간 치매 환자로 몰아서 꼼짝없이 요양원에 쳐넣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제 집을 팔아 그 돈을 가로채려는 속셈이었습니다. 혼자 꾸민 짓이 아니었어요. 뒤에서 이 모든 걸 조종하는 누군가가 또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피가 나도록 꽉 움켜쥐었습니다. 최 영감님의 겁에 질린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오금자, 다음은 당신 차례야. 이제야 그 말이 뼛속까지 이해됐습니다. 최 영감님도 저와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 상황에 내 아들 명수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아내가 이런 끔찍한 일을 꾸미는데 정말 까맣게 모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 눈 감고 있는 걸까요?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동이 틀 때까지 천장만 노려봤어요. 이대로 호락호락하게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이든 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사방이 벽으로 막힌 듯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동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어요. 일단 경로당으로 가야 했습니다. 옥자 언니에게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도움을 청해야 했어요. 혼자서는 이 거대한 음모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경로당을 향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탓에 제 얼굴은 말이 아니었죠. 경로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마침 방문날이라 와 계셨던 사회복지사 윤지혜 선생이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어머, 금자 할머니.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혹시 밤새 무슨 일 있으셨어요? 윤지혜 선생이 제 팔을 붙잡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아닙니다, 선생님. 괜찮아요. 괜찮아 보이시지 않아요. 할머니, 무슨 일 있으시면 저한테 꼭 말씀하세요. 그 진심 어린 눈빛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남들 앞에서 이런 창피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지만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선생님, 실은요. 제가 입을 열려고 하는데 그만 목이 꽉 메어왔습니다. 윤지혜 선생이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어요. 할머니, 천천히 말씀하세요. 제가 옆에서 꼭 도와드릴게요. 그 따뜻한 한마디에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며느리 몰래 찍어둔 진단서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할머니? 윤지혜 선생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치매 진단서예요. 하지만 저는 한 번도 이 병원에 가본 적이 없어요. 제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 나왔습니다. 윤지혜 선생의 표정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어졌어요. 며느리가 꾸민 짓이에요. 저를 정신 나간 치매 노인으로 만들어서 제 집을 팔아먹으려고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매일 아침 저를 잠에 취하게 만들었던 한방차 이야기, 한밤중에 들었던 은주의 통화 내용, 그리고 이 가짜 진단서까지 전부 말했죠.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윤지혜 선생의 얼굴이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할머니, 이건 명백한 노인 학대입니다. 윤지혜 선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게다가 할머니의 재산을 노린 악질적인 범죄예요. 이건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고요. 하지만 선생님, 제가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힘없이 말하자 윤지혜 선생이 제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증거를 모으는 거예요. 이 사진 한 장만으로는 부족해요. 증거를 모아요? 네.
그 한방차에 어떤 약 성분이 들어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며느님이 통화하는 내용도 반드시 녹음해야만 해요. 윤지혜 선생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혼자서 얼마나 무섭고 두려우셨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윤지혜 선생의 말에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어김없이 은주가 그 시커먼 한방차를 들고 나타났어요. 어머님, 오늘도 이거 드시고 밤에 푹 주무셔야죠. 은주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찻잔을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속내를 감추고 일부러 웃으며 찻잔을 받았어요. 그래, 우리 며느리 덕분에 내가 잠이라도 편히 자는구나. 고맙다. 찻잔을 들어 입에 가져갔지만 마시는 척 입술만 살짝 댔습니다. 은주가 거실로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저는 재빨리 주머니에서 작은 약병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혹시 몰라 약국에서 미리 사다 둔 빈 약병이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한방차를 약병에 옮겨 담았습니다. 뚜껑을 단단히 닫고는 품속 깊숙이 숨겼어요. 심장이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것처럼 쿵쾅거렸습니다. 이걸 들키기라도 하면 저는 끝장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경로당으로 가는 길에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명수 엄마. 돌아보니 최 영감님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보는 최 영감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두 뺨은 퀭하게 꺼지고 눈가에는 시커먼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영감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디 편찮으세요? 제가 깜짝 놀라 묻자 최 영감님이 주위를 한번 휙 둘러보더니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야기 못해. 일단 경로당 안으로 갑시다. 경로당에 도착하자마자 최 영감님은 저를 가장 구석진 자리로 데려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이었어요. 명수 엄마, 그날 말이야. 최 영감님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내가 경로당에서 미친놈처럼 뛰쳐나간 날 다행히 요양원까지는 끌려가지 않았어. 그런데 난 그날 이후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대로 죽을 수는 없겠다 싶었어. 최 영감님의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못된 며느리년 뒤를 밟았어. 네, 뭐라고요? 제가 기겁하며 묻자 최 영감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러다 들키면 어쩌지 싶어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지만 그래도 해야만 했어. 그년이 대체 무슨 꿍꿍이인지 알아야 했으니까. 최 영감님이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러다가 똑똑히 봤어. 자네 며느리랑 우리 며느리 그 두 년이 한 동네 카페에서 만나서 히히덕거리는 걸 말이야. 뭐라고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최 영감님이 쉿 하며 입에 손가락을 갖다 댔어요. 조용히 해. 누가 들어. 둘이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서류 뭉치를 주고받더라고. 처음부터 한패였던 거야. 최 영감님이 제게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카페 창밖에서 몰래 찍은 사진이었어요. 은주와 지영이가 마주 앉아 무언가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둘의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죠. 이것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우리 같은 늙은이들 등쳐먹으려고 작당을 한 거야. 최 영감님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영감님, 세상에. 혹시라도 저것들한테 들키면 어쩌시려고요? 이제 괜찮아. 난 이미 모든 걸 각오했으니까. 최 영감님이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 흥신소 직원 명함이야. 흥신소요? 그래. 아무래도 우리 늙은이들 힘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내가 수소문했어. 정말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하더라고. 최 영감님이 제 손에 명함을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명함을 부서져라 꽉 쥐었어요. 영감님, 명수 엄마, 우리 이대로 호락호락하게 당할 수는 없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싸워야지. 최 영감님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빛났습니다. 그때 옥자 언니가 경로당으로 들어왔어요. 아니, 둘이 여기서 뭘 그렇게 심각하게 속닥거리고 있는 거야? 옥자 언니가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옥자 언니에게도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어요. 저런 천하의 몹쓸 것들. 옥자 언니가 주먹을 불끈 쥐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게 아주 보통 일이 아니네. 완전히 사기꾼 조직이야. 이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어. 맞아. 가만히 있으면 우리만 바보 되는 거야. 최 영감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끼리라도 똘똘 뭉쳐야 해. 우리 경로당 수사대라도 만들자고. 경로당 수사대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옥자 언니가 제 어깨를 탁 쳤어요.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네. 우리 셋이 힘을 합쳐서 증거를 모으고 저 못된 것들 아주 혼쭐을 내주는 거야. 하지만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뭘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불안한 목소리로 묻자 최 영감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 나는 계속 저것들 뒤를 밟을게. 언제 어디서 만나는지 무슨 짓을 하는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기록하겠어. 그럼 나는 시장 바닥을 한번 뒤져볼게. 옥자 언니가 말했습니다. 은주가 만났다는 그 부동산 중개인이잖아. 그놈이 어떤 놈인지 내가 샅샅이 알아봐야겠어. 저는 이 한방차 샘플을 윤지혜 선생님께 꼭 전해드려야 해요. 제가 품속에서 약병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래, 그것도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거야. 옥자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경로당 구석에 모여 앉았습니다. 70이 넘은 노인 셋이서 작은 원을 만들었어요. 누가 보면 우스꽝스럽다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 우리 경로당 수사대 출범이다. 옥자 언니가 불끈 쥔 주먹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최 영감님과 저도 주먹을 맞댔어요. 파이팅! 저희의 작은 목소리가 경로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저희는 싸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반드시 이길 겁니다. 경로당 수사대를 결성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밤새 품속에 고이 숨겨두었던 약병을 꺼내 윤지혜 선생에게 건넸습니다. 선생님, 바로 이거예요. 어젯밤에 며느리가 준 차를 받아냈어요. 할머니, 이걸 국과수에 보내서 성분 분석을 정식으로 맡겨볼게요. 국과수요?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놀라 묻자 윤지혜 선생이 고개를 힘차게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아는 분이 그곳에 계셔서 어떻게든 부탁드려 볼 수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꼭 알아내야죠.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경로당에 나갔어요. 그날도 장기를 두고 있는데 옥자 언니가 시장에서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금자야, 내가 알아냈어. 그놈에 대해서 똑똑히 알아냈다고. 옥자 언니가 숨을 헐떡이며 제 옆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뭘 알아냈는데요, 언니? 너네 며느리 은주가 만났다는 그 부동산 중개인 놈 말이야. 옥자 언니가 누가 들을까봐 목소리를 바싹 낮췄습니다. 내가 시장 상인들한테 그놈 사진 보여주면서 샅샅이 물어봤더니 모르는 사람이 없어. 이름은 박성철인데 아주 악질 중에 악질이야. 주로 힘없는 노인들한테 사기쳐서
재산 가로채는 일에 귀신같이 끼어드는 놈이래. 옥자 언니가 분이 안 풀리는지 주먹으로 제 무릎을 탁 쳤습니다. 내가 딱 보면 알아. 그놈은 생긴 것부터가 사기꾼 관상이라고. 그럼 은주가 처음부터 그 사람이랑.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옥자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해 뭐해. 둘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시장 아줌마들 말로는 벌써 그놈한테 당한 노인네가 한둘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저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최 영감님도 며칠 내내 발에 땀이 나도록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경로당에 온 최 영감님은 두꺼운 수첩 한 권을 꺼내 보였어요. 명수 엄마, 이것 좀 봐. 최 영감님이 펼친 수첩에는 날짜와 시간, 장소가 아주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3월 15일 목요일 오후 3시, 여감 만남의 광장 카페. 3월 22일 목요일 오후 3시, 또 같은 장소. 최 영감님이 돋보기 너머의 눈으로 글씨를 하나하나 짚으며 말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어김없이 만나. 약속 시간도 항상 똑같아. 영감님,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런 것까지. 제가 감탄하며 말하자 최 영감님이 핸드폰도 꺼내 보였습니다. 사진도 더 찍었지. 이것 좀 보시오. 핸드폰 화면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은주와 지영이가 서류 뭉치를 주고받는 모습, 심지어 두툼한 돈 봉투를 건네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허허, 평생 월급쟁이로 살면서 몸에 밴 거라고는 이런 꼼꼼함밖에 없어서 말이죠. 최 영감님이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했습니다. 영감님 덕분에 저것들을 올가맬 증거가 많이 모였어요. 제가 최 영감님의 주름진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윤지혜 선생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드디어 성분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윤지혜 선생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선생님? 다량의 향정신성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어요. 의사 말로는 절대 처방 없이는 구할 수 없는 약물이래요. 저는 손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정말로 은주가 제게 독을 먹이고 있었던 겁니다. 할머니,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이제 경찰서에 가야 해요. 제가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윤지혜 선생과 함께 경찰서로 향했어요. 차가운 회색 건물 안으로 들어서니 심장이 제멋대로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르신 학대 관련해서 신고 접수하러 왔습니다. 윤지혜 선생이 접수대에 앉은 경찰관에게 또박또박 말했어요. 경찰관이 저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안쪽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책상에 앉아있던 한 형사가 저희를 쳐다봤어요. 이름표에는 강민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앉으시죠. 무슨 일 때문에 오셨습니까? 강민호 형사가 귀찮다는 듯 무심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윤지혜 선생이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여기 계신 어르신께서 며느리에게 지속적인 학대를 당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또 가족 문제네요. 강민호 형사가 대놓고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집안에서 대화로 해결하시는 게 좋은데요. 형사님,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닙니다. 윤지혜 선생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사람 목숨이 달린 명백한 범죄라고요. 윤지혜 선생이 서류를 하나씩 꺼내 강민호 형사 앞에 탁 내려놓았어요. 이건 국과수 성분 분석 결과입니다. 며느리가 할머니께 드린 차에서 다량의 수면제가 검출됐어요. 강민호 형사가 그제야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건 위조된 치매 진단서고요. 윤지혜 선생이 제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병원에 가신 적도 없으십니다. 며느리가 할머니를 금치산자로 만들려고 전부 조작한 겁니다. 이건 저희가 그동안 수집한 노인 학대 정황 보고서입니다. 윤지혜 선생이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강민호 형사가 서류들을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그의 표정이 점점 더 심각하게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직접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민호 형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며느리가 매일 아침마다 한방차라면서 시커먼 물을 타줬어요. 그것만 마시면 정신이 하나도 없고 하루 종일 잠만 잤죠. 언제부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벌써 한 달도 더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밤마다 누구랑 몰래 통화하는 것도 들었어요. 윗선에 보고를 했다느니, 곧 집을 비울 수 있다느니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강민호 형사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윗선이라고요? 네. 아무래도 혼자 꾸민 짓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강민호 형사가 쉴 새 없이 무언가를 받아 적었어요. 그리고 다시 서류들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식으로 사건 접수하겠습니다. 강민호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책임지고 철저하게 조사한 뒤 연락드리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니 굳어있던 어깨가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경로당으로 돌아오자 옥자 언니와 최 영감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 금자야? 경찰서는 뭐래? 옥자 언니가 저를 보자마자 급하게 물었습니다. 응, 일단 신고는 했어. 형사님이 조사해 주신대. 제가 말하자 옥자 언니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오금자. 바로 그때 경로당 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코끝에 돋보기 안경을 걸친 박 영감님이 들어왔어요. 그의 손에는 작은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금자 씨, 다 만들었소다. 박 영감님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네, 뭘 만드셨다는 말씀이세요? 옥자 씨한테 부탁받은 거 말이요. 위장 녹음기. 박 영감님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손때 묻은 낡은 라디오 한 대가 들어 있었어요. 아니, 이게 녹음기라고요? 제가 의아한 얼굴로 묻자 박 영감님이 으쓱했습니다. 허허, 겉은 그냥 고물 라디오처럼 보이지만 진짜는 따로 있지. 박 영감님이 돋보기 안경을 고쳤으며 설명했습니다. 내가 왕년에 나라에서 알아주는 기술자였소. 이 안에 최신 녹음 장치를 넣었지. 박 영감님이 라디오 뒷부분을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머리카락보다 얇은 전선들이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연결돼 있었어요. 이걸 오금자 씨 방에 슬쩍 놓아두면 며느리가 통화하는 내용을 아주 깨끗하게 녹음할 수 있을 거예요. 세상에, 영감님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여기, 요 작은 버튼만 살짝 누르면 녹음이 시작돼. 불빛 하나 안 나오니까 절대 들킬 염려 없수다. 박 영감님이 제게 사용법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고맙고 감동스러운 마음에 눈물이 핑 돌 지경이었어요. 영감님, 정말 고맙습니다. 뭘 이런 걸 가지고. 우리 같은 늙은이들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지.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박 영감님이 만들어준 녹음기를 제 방 선반 구석에 놓았어요. 오래된 책들 사이에 두니 정말 감쪽 같았습니다. 자정이 넘었을 무렵 거실에서 은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재빨리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네, 실장님. 다음 주면 모든 게 다 끝나요. 은주의 목소리가 제 방 안으로 스며들어왔습니다.
요양원도 예약 다 해놨고 집 매매 계약서도 이미 준비됐어요. 저는 이불 속에서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윗선에도 그렇게 전해주세요. 계획대로 착착 진행 중이라고요. 참, 돈은 약속대로 반반씩 나누는 거 맞죠? 제가 이번 일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일한 만큼은 제대로 받아야죠. 은주의 목소리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도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라서요. 지난번에도 아주 깔끔하게 성공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난번에도 성공했다고요? 그렇다면 은주는 상습적으로 이런 끔찍한 짓을 벌여왔다는 말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얘기는 목요일에 만나서 하죠. 통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을 멈추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은주의 목소리가 제 방 안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자마자 경로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언니, 영감님들, 제가 녹음했어요. 며느리 목소리를 똑똑히 녹음했다고요. 제가 숨을 헐떡이며 외쳤습니다. 경로당에 있던 모든 노인들이 제 주위로 모여들었어요. 제가 녹음 파일을 틀자 모두의 얼굴이 흉흉하게 굳어졌습니다. 저런 천하의 몹쓸 것, 지난번에도 똑같은 짓을 했다잖아. 옥자 언니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이건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어. 당장 경찰에 갖다 줘야 해. 최 영감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바로 윤지혜 선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 제가 녹음에 성공했어요. 정말요, 할머니? 세상에, 정말 잘하셨어요. 제가 지금 바로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저희 경로당 수사대가 모은 증거들이 하나둘씩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희망을 품었어요. 이제 곧 저 악마 같은 며느리를 막을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윤지혜 선생은 전화를 받자마자 한달음에 경로당으로 달려왔습니다. 제가 내민 핸드폰에서 은주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윤지혜 선생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어요. 세상에, 할머니, 이건 저 악마 같은 며느리의 목에 밧줄을 거는 것과 같아요. 빼도 박도 못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요. 윤지혜 선생이 제 핸드폰을 조심스럽게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강민호 형사님께 이 녹음 파일을 전달하겠습니다. 며느님이 녹음해서 다음 주면 모든 게 끝난다고 했죠? 이제 곧 놈들이 움직일 겁니다. 할머니, 이제부터는 정말 한시도 방심하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조심하고 있을게요. 제가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피가 마르는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윤지혜 선생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방금 강민호 형사님과 통화했어요. 며느님이 움직이는 즉시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하십니다. 정말요, 선생님? 네. 할머니께서 위험에 처하시면 절대 안 되니까요. 만약 며느님이 조금이라도 이상한 행동을 보이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제게 연락 주세요. 그 전화를 받고 며칠이 지난 아침이었습니다. 은주가 제 방문을 똑똑 두드렸어요.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평소와는 달리 목소리가 솜사탕처럼 달콤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무슨 일이냐? 오늘 병원에 상담 예약해놨어요. 어머님, 건강검진 받으러 가셔야죠. 은주가 입꼬리를 올리며 활짝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제게는 악마의 미소처럼 섬뜩하게만 보였죠. 병원? 나는 아픈 데 하나 없는데 무슨 병원이냐? 제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은주가 다짜고짜 제 팔을 덥석 잡았어요. 어머님, 요즘 부쩍 깜빡깜빡하시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싫다. 나는 안 간다. 제가 팔을 뿌리치려고 했지만 은주가 악착같이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제발 제 말 좀 들으세요. 제가 다 어머님 걱정돼서 이러는 거잖아요. 은주의 목소리에 슬슬 짜증이 묻어나기 시작했어요. 어서 옷이나 갈아입으세요. 밖에 차가 기다리고 있어요. 차? 무슨 차 말이냐? 제가 되묻자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병원 차요. 어서 준비하세요. 늦겠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갈아입으며 등 뒤로 몰래 윤지혜 선생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지금 며느리가 저를 어디론가 강제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현관으로 나가자 은주가 제 가방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이제 가시죠. 은주가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집 밖으로 나서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골목 앞에 시커먼 창문이 달린 하얀색 봉고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차 옆에는 온몸에 문신을 한 검은 옷의 사내 두 명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험상궂은 얼굴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있었죠. 저 사람들은 대체 누구냐? 제가 겁에 질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주가 제 등을 거칠게 떠밀었어요. 아, 병원 직원들이에요. 어서 가세요, 어머님. 싫어. 싫다. 나는 저 차 절대 안 탄다. 제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은주가 제 팔을 부서져라 잡아 끌었어요. 어머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제발 말 좀 들으시라고요. 은주가 길길이 날뛰며 저를 차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검은 옷의 사내들이 제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좋은 말 할 때 조용히 타시죠. 사내 하나가 제 반대쪽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버텼어요. 이거 나. 이놈들아, 이거 놓으라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날카로운 급정거 소리가 들렸어요. 검은색 승용차 두 대가 순식간에 골목 양쪽을 완벽하게 막아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더니 여러 사람이 쏟아져 내렸어요. 강민호 형사와 경찰들이었습니다. 꼼짝 마라, 경찰이다. 모두 그 자리에 엎드려. 강민호 형사가 천둥 같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순간 은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뭐예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이에요? 은주가 당황해서 더듬거렸습니다. 검은 옷의 사내들이 낌새를 채고 도망치려 했지만 경찰들이 재빨리 달려들어 그들을 덮쳤어요. 움직이면 쏜다. 전원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경찰이 사내들의 팔을 꺾어 수갑을 채웠습니다. 강민호 형사가 성큼성큼 은주 앞으로 다가왔어요. 당신이 김은주 씨 맞습니까? 네, 그런데요. 은주가 바들바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노인 학대 및 사기, 재산 편취 미수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강민호 형사가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주의 눈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 커졌어요. 뭐라고요?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단지 저희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시려던 것뿐이라고요. 은주가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병원? 웃기지 마시죠. 이 차는 병원 차가 아니라 사설 요양원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병원 직원이 아니라 당신이 돈으로 고용한 조직 폭력배들이고요. 강민호 형사가 봉고차를 턱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어머님이 치매가 있으셔서 요양원의 상담이라도 받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억울해요. 저는 효부라고요. 은주가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강민호 형사가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어요. 그럼 이건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강민호 형사가 국과수 성분 분석 결과지를 은주의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당신이 시어머니께 매일 먹인 차에서 다량의 향정신성 수면제가 검출됐습니다. 은주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건 약이 아니라 그냥 한약. 그럼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강민호 형사가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은주의 목소리가 골목 안에 생생하게 울려 퍼졌어요. 윗선께 전해주세요. 계획대로 착착 진행 중이라고요. 돈은 약속대로 반반씩 나누는 거 맞죠? 걱정 마세요. 저도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라서요. 지난번에도 아주 깔끔하게 성공했잖아요. 녹음이 끝나자 은주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내 목소리가. 은주가 넋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김은주 씨, 당신을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은주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든 은주가 저를 돌아봤어요. 어머님, 이건 오해예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제발 아니라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은주가 울부짖으며 제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벌레를 보는 듯 차가운 눈으로 은주를 내려다볼 뿐이었죠. 바로 그때 골목 안쪽에서 명수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여보, 은주야. 명수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다가 수갑을 찬 은주를 보고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당신들 뭔데 내 아내한테 수갑을 채우는 거야? 명수가 경찰에게 달려들어 소리쳤습니다. 강민호 형사가 그런 명수를 막아섰어요. 선생님, 진정하십시오. 부인께서는 시어머님께 수면제를 먹이고 재산을 가로채려 한 혐의로 체포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명수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 마. 은주가 절대 그랬을 리가 없어. 강민호 형사가 서류 뭉치를 명수에게 건넸습니다. 명수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어요. 아내의 이름이 적힌 위조된 치매 진단서, 국과수의 수면제 성분 분석 결과, 그리고 아내의 목소리가 담긴 통화 녹취록까지. 명수의 얼굴이 점점 잿빛으로 굳어졌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은주야, 이게 다 사실이냐고. 명수가 은주를 바라보며 절규하듯 물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대답해봐. 이 여자야. 이게 정말 네가 한 짓이냐고. 명수의 목소리가 처절하게 떨렸습니다. 은주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미안해, 여보. 은주가 목이만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명수의 다리에 힘이 탁 풀렸어요. 안 돼, 이건 꿈이야. 이럴 수는 없어. 명수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들이 힘없이 바닥으로 흩어졌어요. 경찰들이 은주를 경찰차로 끌고 갔습니다. 명수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명수가 저를 올려다보며 울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봤어요. 가슴 한구석이 아파왔지만 동시에 지독한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엄마,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은주가 이런 끔찍한 짓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단 말이야. 명수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제발 용서해줘. 엄마,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우리 엄마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 명수의 어깨가 가여울 정도로 들썩였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런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사랑했던 아들이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서 이 아들 하나 키우느라 제 청춘을 다 바쳤죠. 하지만 그 아들은 제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제 곁에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저런 아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은주가 차가운 수갑을 차고 끌려간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언제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냐는 듯 경로당에는 다시 예전의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어요. 저는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과 함께 화투판에 둘러앉아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우리 오금자 아주 장하다, 장해. 정말 잘 싸웠어. 옥자 언니가 제 어깨를 떡 주무르듯 두드리며 칭찬했습니다. 에이, 언니. 저 혼자 한 게 뭐 있다고요. 언니랑 영감님들이 안 도와주셨으면 전 벌써 요양원에 끌려갔을 거예요. 제가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우리 경로당 수사대의 1등 공신인 최 영감은 오늘도 코빼기도 안 보이네. 옥자 언니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말했습니다. 그제야 저도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저희가 이겼다고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며칠째 통 얼굴을 못 뵌 것 같아요. 어디 몸이라도 편찮으신가? 전화라도 한번 해봐. 옥자 언니의 말에 저는 핸드폰을 꺼내 최 영감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뚜뚜뚜. 애타는 신호음만 계속 울릴 뿐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안 받으시네요. 이상하다. 제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옥자 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 영감이 약속도 없이 전화를 안 받을 사람이 아니야.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 아니야? 설마요. 그래도 집에 한번 가봐야겠어요. 저와 옥자 언니는 화투패를 내려놓고 서둘러 경로당을 나섰습니다. 최 영감님 댁은 경로당에서 걸어서 10분이면 닿는 가까운 거리였어요. 대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집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영감님, 최 영감님, 안에 계세요? 옥자 언니가 목청껏 소리쳤지만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이상하다. 문이라도 한번 열어봐. 옥자 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대문 손잡이를 잡고 살짝 당겨보았어요. 덜컥 문이 힘없이 열렸습니다. 아니, 문이 왜 잠겨 있지도 않아? 저희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에는 최 영감님의 구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영감님, 저희 왔어요. 제가 불렀지만 역시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저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거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테이블은 한쪽으로 위태롭게 기울어져 있었고 의자 하나는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어요. 찻잔은 산산조각이 난 채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옥자 언니가 입을 틀어막고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와서 다투기라도 한 흔적 같아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영감,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옥자 언니가 겁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저희는 방마다 문을 열어봤지만 최 영감님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금자야, 이거 아무래도 큰일 난 것 같다. 정말 큰일 났어. 옥자 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화면에 뜬 것은 생전 처음 보는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신이 오금자 씨 맞지? 전화기 너머로 얼음장같이 차갑고 날카로운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신데요? 그건 알 거 없고. 지금 최 영감이라는 노인네 찾고 있는 거 맞지? 제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영감님 어디 계세요? 영감님한테 무슨 짓 한 거예요? 시끄럽고 내가 시키는 대로 조용히 해. 그러면 그 노인네 무사할 테니까. 네,
뭐라고요? 제 목소리가 공포에 질려 떨렸습니다. 경찰에 알리거나 어디 가서 입 한번 잘못 놀렸다가는 그 노인네 목숨은 없는 줄 알아. 똑똑히 알아들었어? 잠깐만요. 여보세요. 제가 소리쳤지만 전화는 야속하게 뚝 끊어졌습니다. 금자야, 무슨 전화야? 누구 전화인데 그래? 옥자 언니가 제 팔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언니, 최 영감님이 납치당한 것 같아요. 제가 넋나간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옥자 언니가 비명을 질렀어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저희는 곧바로 경찰서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강민호 형사를 찾아갔어요. 형사님, 큰일 났어요. 정말 큰일 났다고요. 제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강민호 형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님, 진정하시고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최 영감님이 사라졌어요. 집에는 다툰 흔적이 가득하고 방금은 어떤 놈한테서 협박 전화까지 왔어요. 제가 급하게 설명했습니다. 강민호 형사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협박 전화요? 전화로 뭐라고 하던가요? 경찰에 알리지 말고 조용히 시키는 대로 하라고, 안 그러면 영감님이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강민호 형사가 책상을 주먹으로 탁 내리쳤습니다. 젠장, 며느리 김은주의 윗선 놈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네, 윗선이라고요? 옥자 언니가 되물었습니다. 김은주를 신문하면서 전부 알아냈습니다. 강민호 형사가 두툼한 서류철을 꺼냈어요. 김은주와 최지영, 그 두 며느리는 거대한 범죄 조직의 일원에 불과했습니다. 강민호 형사가 서류를 펼쳐 저희 앞에 보여주었습니다. 서류에는 저희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수많은 노인들의 사진과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전국에 돈 많고 힘없는 독거노인들만을 대상으로 재산을 가로채 온 전문 사기 조직입니다.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피해자란 말이에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한 것만 지난 3년간 최소 3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강민호 형사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조직은 변호사, 의사, 요양원 운영자들과 한 통속이었습니다. 의사까지요? 제가 기가 막혀 물었습니다. 네. 돈 몇 푼에 양심을 팔아넘긴 의사들이 어르신들의 가짜 치매 진단서를 만들어줬습니다. 어머님께서 발견하신 그 진단서도 그 중 하나였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옥자 언니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변호사들은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서 법적 서류들을 조작했고, 요양원 운영자들은 그렇게 서류가 조작된 어르신들을 강제로 수용했습니다. 강민호 형사가 다른 서류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합법을 가장한 방식으로 어르신들의 전 재산을 빼돌렸습니다. 집을 팔고 예금을 인출하고 보험금까지, 그야말로 뼛속까지 다 빨아먹은 겁니다. 그럼 우리 은주는 조직의 제일 말단에서 움직이는 실행책이었습니다. 제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최지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런 짓을 여러 번 저질러온 상습범이었습니다. 저런 천하의 몹쓸 것들,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런 짓을. 옥자 언니가 이를 갈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김은주가 검거되면서 조직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복에 나선 겁니다. 강민호 형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최 영감님은 이 사건의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김은주와 최지영의 접촉을 직접 목격했고 결정적인 증거 사진까지 찍으셨죠. 그래서 최 영감님을 납치한 거란 말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입을 막으려는 겁니다. 최 영감님께서 재판에서 증언하시면 조직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요.
강민호 형사의 말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럼 최 영감님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반드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내겠습니다. 강민호 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전국의 모든 경찰서에 공조수사 요청과 함께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조직원들의 모든 동선을 샅샅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옥자 언니가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찾겠습니다. 어머님들은 우선 집으로 돌아가서 기다려 주십시오. 강민호 형사가 저희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저는 단 1초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경로당으로 돌아오니 박 영감님도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와 있었어요. 아니, 최 영감이 어떻게 됐다고요? 어떤 나쁜 놈들한테 납치당했대요. 옥자 언니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저런, 이를 어쩐다. 박 영감님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희는 경로당에 모여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승리의 기쁨은 하룻밤의 꿈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그 자리에는 지독한 두려움과 불안감만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금자야, 우리 이제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옥자 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해가 지고 창밖으로 짙은 어둠이 내렸습니다. 최 영감님 소식은 여전히 들려오지 않았어요. 저는 창밖 어둠을 바라보며 간절히 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영감님, 제발 무사하셔야 해요. 최 영감님이 사라지고 지옥 같은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경로당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죠. 화투패는 구석에 처박힌 지 오래였고 텔레비전 소리도 없이 모두 넋 나간 사람처럼 앉아만 있었습니다. 옥자 언니도 박 영감님도 깊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안 되겠다. 우리 이러고만 있을 순 없어. 무거운 침묵을 깬 것은 옥자 언니였습니다. 하지만 언니,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제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경찰도 못 찾고 있는 마당에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무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최 영감님이 언젠가 스치듯 했던 그 말 한마디가요. 잠깐만요. 생각났어요. 제가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왜 그래, 금자야? 옥자 언니가 놀라 물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기억의 조각들이 선명하게 맞춰졌습니다. 최 영감님이 예전에 저한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며느리년이 무슨 이상한 기도원에 다닌다고요. 기도원? 네. 수도권 외곽 어디에 있는 사이비 종교시설 같다고 하셨어요. 제 말에 옥자 언니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맞아. 나도 얼핏 들은 것 같아. 그 못된 년이 이상한데 돈 갖다 바친다고 했어. 그럼 혹시 최 영감님을 거기에? 박 영감님의 말에 저희 셋은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틀림없어요. 어서 강 형사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려야 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강민호 형사에게 전화를 걸어 다급하게 말했어요. 형사님, 방금 생각난 게 있어요. 어머님, 진정하시고 말씀해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최 영감님 댁 며느리가 수도권 외곽에 있는 이상한 사이비 기도원에 다녔다고 했어요. 혹시 그곳에 영감님이 계실지도 몰라요. 사이비 기도원이라고요? 네, 틀림없어요. 한번 그쪽으로 찾아봐 주세요. 어머님, 아주 좋은 정보입니다. 즉시 저희가 가진 정보와 대조해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언니와 박 영감님을 바라봤습니다. 옥자 언니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안 되겠다. 우리도 직접 찾아봐야겠어. 하지만 언니, 어디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요? 모르면 발로 뛰어서라도 찾아야지. 이대로 손 놓고 앉아서 우리 최 영감 죽는 꼴을 보라는 거야. 저희는 그 길로 경로당을 나섰습니다. 저희 경로당 수사대가 다시 뭉친 겁니다. 저희는 무작정 버스를 타고 경기도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한참을 달려 낯선 시골 마을에 내렸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찾아야 하죠? 제가 막막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사람 입은 천리도 간다고 했어. 일단 물어봐야지. 옥자 언니가 길가 밭에서 일하던 할머니 한 분을 붙잡았습니다. 어르신 말씀 좀 물을게요. 혹시 이 근처에 기도원 같은 데가 있어? 기도원? 저기 저 산 너머에 허름한 건물이 하나 있긴 한데. 할머니가 산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근데 그 집은 좀 이상해요. 사람 드나드는 꼴을 거의 못 봤는데 유독 밤에만 꼭 귀신 나올 것처럼 불이 환하게 켜져요. 그곳이 틀림없습니다. 어서 가봅시다. 박 영감님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가파른 산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무릎이 쑤시고 다리가 아팠지만 누구 하나 쉬자는 말 없이 걷고 또 걸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앙상한 나뭇가지들 사이로 낡고 음산한 건물이 보였습니다. 저기 봐. 옥자 언니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앞을 가리켰습니다. 저희는 조심스럽게 건물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건물 앞 주차장에 검은색 차 몇 대가 서 있었어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거 최 영감님 댁 며느리 지영이 차 아니에요? 최 영감님이 몰래 찍었던 사진 속 그 차와 똑같았습니다. 맞네, 맞아. 저 차가 틀림없어. 옥자 언니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이곳이 맞나 봐요. 어서 경찰에 연락해야 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둘러 강민호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님, 저희가 찾았어요. 그놈들 소굴을 찾았다고요. 어머님, 어디십니까? 경기도 외곽 산속에 있는 낡은 건물이에요. 최 영감님 댁 며느리 차도 여기 있어요. 제가 주변 지형을 정신없이 설명했습니다. 위치 추적했습니다.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강민호 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들은 절대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매우 위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희는 건물에서 떨어진 숲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해가 완전히 져서 사방에 짙은 어둠이 내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색 차량 여러 대가 불도 켜지 않은 채 유령처럼 조용히 다가왔어요. 강민호 형사와 검은 옷을 입은 경찰들이었습니다. 강민호 형사가 저희 쪽으로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어머님들, 이제 저희에게 맡기시고 뒤로 물러나 계십시오. 네, 형사님. 조심하세요. 경찰들이 소리 없이 건물을 완벽하게 포위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경찰들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움직였어요. 저희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돌입. 강민호 형사의 나지막한 신호에 경찰들이 순식간에 건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꼼짝 마라,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건물 안에서 천둥 같은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비명과 발소리,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어요. 10여 분이 지났을까요? 경찰들이 사람들을 줄줄이 끌고 나왔습니다. 최 영감님 댁 며느리 지영이도 수갑을 찬 채 끌려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명의 범인들이 체포되었어요. 우리 영감님은요? 최 영감님은 어디 있어요? 제가 강민호 형사에게 달려가 물었습니다. 지하 창고에 감금되어 계셨습니다. 지금 구출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경찰 2명이 최 영감님을 부축해서 나왔습니다. 최 영감님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비틀거렸어요.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했고 입고 있던 옷은 흙투성이었습니다.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이 그간의 고생을 말해주고 있었죠. 영감님, 제가 울부짖으며 달려갔습니다. 최 영감님이 저를 보더니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아이고, 명수 엄마. 최 영감님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내가 자네 덕분에 내가 살았어. 최 영감님의 목소리가 처절하게 떨렸습니다. 최 영감, 괜찮아? 몸은 어때? 옥자 언니도 달려와 최 영감님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자네들이 나를 찾아줘서. 최 영감님이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최 영감님을 들것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어르신, 병원으로 모셔야 합니다. 네, 저희도 같이 가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최 영감님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기 다른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많이 있었어. 다 나처럼 당한 사람들이야. 알아요, 영감님. 이제 다 괜찮아요. 경찰이 전부 구출했어요. 정말, 정말 다행이다, 다행이야. 최 영감님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가 최 영감님을 정밀 검사했습니다. 큰 외상은 없습니다. 다만 영양 상태가 좋지 않으니 며칠 푹 쉬시면 괜찮아지실 겁니다. 의사의 말에 저희는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강민호 형사가 병원으로 찾아왔어요. 어머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민호 형사가 저희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조직원들은 현장에서 모두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지하에서 다른 피해자 어르신들도 6분이나 무사히 구출했습니다. 세상에. 옥자 언니가 입을 막았습니다. 돈에 눈이 먼 변호사, 의사, 요양원 운영자까지 관련된 인물들 전부 검거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악질적인 조직을 완전히 뿌리 뽑았습니다. 강민호 형사의 말에 저는 비로소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어머님들 덕분입니다. 저희 경로당 수사대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강민호 형사가 저희를 보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마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드디어 저희에게도 진짜 평화가 찾아온 겁니다. 그렇게 몇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차가운 법원 대기실 의자에 꼿꼿이 앉아 있었어요. 오늘은 그 악마 같은 범죄 조직의 마지막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증인 오금자 씨, 들어오실 차례입니다. 법원 직원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애써 감추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저희가 있잖아요. 윤지혜 선생님이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육중한 법정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높은 판사님 자리 아래 피고인석에는 은주와 지영이를 비롯한 조직원들이 죄수복을 입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어요. 은주가 저를 발견하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쪽으로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증인,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판사님의 엄숙한 목소리에 저는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증인은 이번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모두 정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깊게 숨을 한 번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 며느리 김은주는 저에게 매일같이 수면제가 든 차를 먹였습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의 떨림도 없이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를 정신 나간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평생 피눈물로 일군 제 집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의사와 짜고 가짜 치매 진단서까지 만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겪었던 모든 고통을 당당하게 증언했습니다. 저를 잠에 취하게 만들었던 그 시커먼 한방차 이야기, 한밤중에 제 숨통을 조여왔던 은주의 통화 내용, 가리고 저를 강제로 끌고 가려 했던 요양원 봉고차 이야기까지 전부 말했죠. 그리고 저 사람들은 저뿐만이 아니라 힘없고 외로운 수많은 노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렸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떨림이 없었습니다. 증언을 마치고 나오는데 가슴을 짓누르던 커다란 돌덩이가 비로소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세상에 제 모든 억울함을 토해냈다는 생각에 후련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오자 옥자 언니와 건강을 되찾은 최 영감님, 그리고 박 영감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오금자, 정말 대단하다. 아주 똑 부러지게 잘했어. 옥자 언니가 제 어깨를 힘껏 두드렸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다 언니랑 영감님들 덕분이에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지혜 선생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제가 이번 일을 계기로 노인 인권 상담센터를 작게 열어보려고 하는데 혹시 저와 함께 봉사활동을 해보실 수 있으세요? 제가요? 저 같은 늙은이가 뭘 할 수 있다고. 아니에요. 할머니께서 직접 겪으신 일들을 다른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께 들려주시는 것만으로도 그분들께는 정말 큰 용기와 힘이 될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처럼 억울한 피해를 입은 노인들을 위한 상담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는 분들을 보며 저는 제 삶의 새로운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분가에서 따로 살고 있던 명수가 찾아왔습니다. 은주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후 처음 보는 얼굴이었죠. 명수는 몰라보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검은 그늘이 짙었고 한때 떡 벌어졌던 어깨도 축 처져 있었어요. 엄마. 명수가 현관 앞에 망부석처럼 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들어와라. 명수는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어요. 엄마, 나 요즘 아무것도 못하겠어. 다니던 회사도 그만뒀어. 명수가 푹 숙인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왜 그랬는데? 아무 의욕이 안 생겨.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건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어. 명수의 목소리가 가여울 정도로 떨렸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이번에는 꼭 해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명수야. 제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네 몫의 인생을 살아라. 엄마, 나도 이제야 비로소 내 인생을 살아볼 생각이니까. 제가 명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네 인생을 살고 나는 내 인생을 살아야지. 이제 우리 각자의 길을 씩씩하게 걸어가야지. 힘내서 직장도 다시 알아보고 해. 명수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정말로 엄마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찾아와. 하지만 네 인생은 이제 네가 스스로 책임져야만 한다. 명수가 소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엄마 고마워. 그리고 미안했어. 명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아들의 축 처진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다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아들을 위해, 며느리를 위해 희생하며 살지 않을 겁니다. 오롯이 저 오금자 자신을 위해 살아갈 겁니다. 그 결심을 한 며칠 후 아침이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어요. 저는 기분 좋게 눈을 떴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원두로 따뜻한 커피를 내렸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제가 원하는 만큼 진하게요. 오늘도 날씨가 참 좋네. 창밖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온전히 저만의 공간인 이 집에서 제 마음대로 참으로 홀가분하게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경로당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친구들이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우리 오금자, 이제 오네. 옥자 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언니, 오늘도 한판 벌이고 있죠? 당연하지. 인생 뭐 있냐? 화투판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함께 둘러앉았어요. 고, 최 영감님이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완전히 건강을 되찾은 최 영감님은 예전보다 더 힘차게 화투를 치셨어요. 아이고, 영감님, 목소리가 너무 커서 패다 들키겠어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허허, 화투는 이래야 맛이지. 최 영감님이 호탕하게 웃으셨습니다. 오금자, 꾸물거리지 말고 얼른 패를 내. 네 차례야. 옥자 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제 손에 들린 패를 보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어요. 이번 판은 내가 싹쓸이한다. 저희의 웃음소리가 경로당 안에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밝은 웃음소리였어요. 한창 화투를 치다가 박 영감님이 직접 내린 커피를 타왔습니다. 자자, 우리 경로당 수사대원들 커피 한 잔씩들 하시오. 따뜻하고 구수한 커피 향이 퍼졌습니다. 저는 커피 잔을 들고 제 앞에 앉은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옥자 언니, 최 영감님, 박 영감님. 이제 저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세상 가장 든든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우리 경로당 수사대 정말 대단하지 않았죠? 최 영감님이 말했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아니었으면 누가 그놈들을 잡았겠어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고 말고. 앞으로도 우리 이렇게 계속 함께 하자고. 옥자 언니가 제 손을 툭 쳤습니다. 그럼요, 언니. 당연하죠.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안 가득 따뜻하고 쌉싸름한 향이 퍼졌습니다. 창밖으로는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경로당은 저희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음 맞는 좋은 친구들, 그리고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칠 수 있는 화투 한 판. 이게 바로 제가 고된 인생 끝에서 마침내 찾아낸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도 며느리의 시어머니도 아니었습니다. 올해 72의 오금자일 뿐이었어요. 제 남은 인생을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멋지게 살아갈 저 말입니다. 오금자, 또 네 차례라니까? 정신 안 차려? 옥자 언니의 목소리에 저는 다시 화투판에 집중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저는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좋은 친구들과 함께 싸웠고 결국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힘이 약하다고 해서 당하고만 살 필요는 없어요. 우리에게도 목소리가 있고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건 서로를 지켜주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힘든 일을 겪고 계신다면 꼭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